안녕하십니까. Do it yourself. 이번 시간은 건축 재료 과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재료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챕터 수가 굉장히 많고요.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 재료 과목과 건축 구조 과목이 굉장히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건축 재료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맥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각 재료별 장단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각 장단점의 특징, 그 다음 성질, 용도 정도만 구분을 하셔도 굉장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건축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 용어 설명이 나오고, 목재, 석재, 점토, 그 다음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 유리, 미장, 합성수지, 접착제, 도장재료, 방수재료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좀 많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건축 재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재료란 건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란 무언가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 그래서 고대 때는 천연 재료를 주로 쓰다가 이제 인공 재료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다. 재료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류를 보시면 이제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생산 방식에 따라서 천연 재료, 인공 재료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이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목재, 석재, 골재, 점토. 여기서 골재란 자갈, 모래 등을 얘기합니다. 점토는 진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인공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조성에 의한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죠. 무기재료, 유기재료. 무기재료는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다. 그 다음에 무기재료는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기재료에 철, 석재부터 해서 콘크리트까지 있고, 유기재료는 목재부터 해서 접착제까지 있는데, 왜 목재까지는 살아있는 물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기재료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는데, 솔직히 아스팔트, 플라스틱, 페인트, 접착제가 왜 유기재료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거라서 그 자세한 것은 좀 뒤에 가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구조재료와 수장재료가 있어요. 구조재료는 힘을 받는 재료. 그래서 목재, 철근, 콘크리트, 철강, 조적, 그러니까 벽돌이겠죠, 대표적으로. 딱 이름만 들어보셔도 일단 힘을 많이 받는 재료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고, 그 외의 재료가 이제 내장재, 외장재, 채광재, 차단재, 뭐 방화재, 내화재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재료,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비 과목도 수업을 했습니다만, 급수, 배수, 냉난방 이런 것들이 다 설비 재료, 그 외의 것들을 기타 재료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구조 재료, 지붕 재료, 내외벽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구조 재료 그러면 이제 힘, 강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하중의 강도가 있어야 되고 재질이 균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운반 취급, 가공 쉬워야 되겠고, 가벼우면 더 좋겠다. 원래 재료는 힘을 받거나 강도가 우수한 재료일수록 원래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가볍고 어느 정도의 강도까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 지붕 재료로 가시게 되니까 열전도를 작아야 한다. 일전에 그 계획이라든가 설비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열전도율이, 그 다음에 열 관리율이 낮을수록 난방의 효과가 좋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지붕 재료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외관이 예뻐야 되고 했고, 가볍고 무거우면 무너질 테니까 가볍고, 물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외벽 재료도 보게 되면 열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예뻐야 된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벽 재료라든가 이런 천장 재료이기 때문에 방음 성능까지도 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재료 분야별로 봤을 때 천연 재료가 아닌 것 결론은 금속 이렇게 되겠죠. 석재, 목재, 흙은 다 이제 천연 재료가 되겠죠.
자, 건축 재료의 이제 규격을 가서 보겠는데 재료는 품질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바로 또 중요한 게 나오네. 품질 모양, 그 다음에 치수, 시험법 등을 KS 규정한다. 아까 제도 과목에서도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듯이 동일한 게 또 나와요. A가 기본, B가 기계, F가 건설. 건설은 또 다르게 이제 토목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그 중복되는 것도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공업규격에서 토목 건축은 뭐냐? F였죠. F.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면, 자,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보시면 탄성소송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힘을 줬다가 힘을 놨더니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면 탄성. 힘을 줬다 뺐더니 원래대로 못 돌아오고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되면 소성. 이 두 개의 단어 아주 정반대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강도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위가 강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파스칼의 단위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메가파스칼의 단위를 주로 쓰고 정적 강도가 있네요. 비교적 느린 속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판을 만약에 제가 힘을 누르는데 팡 치는 것이 아니라 뭉긋하게 눌렀다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적 강도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압축, 인장, 휨, 전단 강도 등이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정적 강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압축, 인장, 휨, 전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축은 누르는 거, 인장은 당기는 거, 휨은 휘려고 하는 거, 전단은 자르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르는 거.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적 강도 말고 충격 강도는 정적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뭉긋하게 눌렀다. 근데 충격은 말 그대로 세게 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이것을 충격 강도라고 하고 정적 강도는 정반대라고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가 나오는데 영어로 CREEP라고 합니다. 일정 하중을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면 하중의 증가와 감소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라고 하고 저 밑에 이제 충전소를 가서 보시면은 푸아송비라고 있어요. 푸아송비. 자, 이런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푸아송비는 어떠한 재료가 있을 때 재료를 눌러요. 누르게 되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겠죠? 두께도 얇아지는데 그와 더불어 옆으로도 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우개를 누른다. 우리가 이제 연필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누르게 되면 위아래로도 변형이 생기지만 그 옆으로도 모양이 직각이죠. 직각. 누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직각 방향으로도 변형이 생기는 비율을 푸아송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료에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힘을 준 방향도 변형,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도의 변형. 그래서 세로 변형도와 가로 변형도와의 관계를 푸아송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연성은 외력을 받았을 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연한 성질이라고 보세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가늘고 길게 쭉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성은 이겁니다. 때렸을 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게 아니라 판의 모양으로 펴진다. 예를 들어 금속 같은 경우를 때렸을 때는 옆으로 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전성. 각각의 단어들이 다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성은 작은 변형에도 쉽게 부서진다. 대표적인 재료가 뭐다? 유리죠. 취약성이라고 암기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조그만 중력에도 쉽게 깨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있는데 간혹 시험에 비중을 풀어보는 문제예요. 비중의 공식이 뭐냐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중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자, 재료의 무게에다가 그 재료와 동일한 부피의 물의 무게를 가지고, 즉 물의 무게분의 그
물체의 무게를 따지는 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할 것들이 꽤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을 봅시다. 1g의 물체에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예, 단위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줄 per 킬로그램 per 켈빈 이렇게 돼 있죠. 1g이라고 했지만 이제 만약 1kg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온도 차를 얘기합니다. 열량은 원래 예전에는 칼로리를 썼어요. 칼로리를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선가 많이 보셨던 겁니다. 열 전도율은 와트 퍼 미터 곱하기 켈빈. 그 다음에 열 관료율은 제곱미터까지 쓰는 거였죠.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벽체가 있을 때 내부와 외부에서, 자, 내부에 열이 부딪힐 때 외부로 열이 나간다. 100% 나가진 않는다고 그랬죠.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열 전도라 했고 이 전체 따지는 것을 열 관류라고 말씀드렸잖아. 열 전도, 이 내부 이소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터를 쓰게 되고 전체를 다 따지는 건 제곱미터.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열 팽창 계수를 봅시다. 열을 받았을 때 뜻 그대로 하세요.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켈빈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열 용량이 있어요. 열을 받았을 때 열을 얼마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느냐. 재료에 열이 저장되는 용량. 그래서 비열 곱하기 아까 1g의 물체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했잖아. 거기에 이제 비중, 무게를 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과 은과 같이 때렸을 때 펴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로 이제 주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에 예상 문제보다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좀 많이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나 볼까요? 자, 어려운 문제인데. 자, 2번하고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먼저 보죠. 자, 외력이 작용하면 변형이 생겼다가 외력을 없앴더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탄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물의 밀도가 1g이다. 어느 물체 밀도가 1kg이라고 하면 비중은 얼마냐? 비중은 아까 물의 무게분의 그 다음 물체의 무게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물체가 1kg이고 물이 1g이네. 그럼 1분의 1이네. 그래서 1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걸 다 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해놨어요. 처음 것을 한번 볼까요? 처음 것은 어느 물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의 단위로 바꾼 거야. 즉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치로 1kg을 1g으로 따 바꾼 거예요. 한번 볼게요.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kg은 1000g이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000g 분의 100만이겠죠. 그렇게 따졌더니 0.001이 나와요. 그래서 물의 밀도인 1분의 0.005를 했더니 답은 당연히 0.001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물의 밀도를 어느 물체 밀도로 바꿔도 10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0.001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죠. 재료의 강도 부분에 있어서 정적이 아닌 것. 정적 강도는 압축, 인장, 전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휨까지 포함이었잖아요. 자, 정적이 아닌 것은 충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흐르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방해하면서 저항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유체니까 흐르는 거죠. 액체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액체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흘러내리는데 이 내부에서 너 흘러내리지 말어 라고 해서 계속 마찰을 주게 되면 잘 그 액체는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느리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되게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점성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끈적거리는 건데 방해하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질량 물질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어떠한 물질을 1도를 높여봐라.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구조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끼리 짝진 거. 구조제는 아까 힘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뭐? 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아닌 건 뭐예요? 일단 여기 유리만 봐도 알겠죠. 힘 받을 수 없어요. 힘 받으면 깨진다. 아까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취성. 예, 이런 것들은 구조제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것이 1장의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떠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로 주로 짜여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목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 목재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썼다라고 이제 되어 왔는데 철근 콘크리트와 금속에 약간씩 밀려가다가 최근에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등에 의해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목재 분류를 보면 이제 침엽수, 화렵수가 있어요. 이파리가 뾰족하면 침엽수, 이파리가 넓으면 화렵수라고 돼 있는데 침엽수, 화렵수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간간히 출제가 되다가 요즘은 또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만약에 참나무 자체가 출제가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 강도 중 잡아당겼을 때의 강도가 가장 큰 나무가 뭐냐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구조에는 춘재, 그 다음에 추재, 나이테, 심재, 변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봄에 자랐다 그러면 춘재, 가을에 자랐다 그러면 추재, 그것이 합쳐지면 1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이테, 춘재, 추재가 합쳐진 것을 나이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재는 안쪽에 있는 것,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심재는 내부에 있는 것, 변재는 바깥쪽에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거는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재를 잘라서 보게 되면 나이테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나이테가 있다고 본다면 정 가운데를 가운데라고 해서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심이라고 부르고 요 나이테 하나를 1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봄에 자랐다. 그 다음 여름에 자랐다. 라는 춘재가 있고 가을과 겨울에 자랐다. 추재가 있는데 봄, 여름에 자란 거는 물도 많아요. 강수량도 많고 햇빛도 많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세포들이 굉장히 비대해요.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죠? 일단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죠. 강수량도 적고 햇빛도 적기 때문에 잘 크지도 않을 뿐더러 세포들도 굉장히 조밀조밀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합쳐서 나이테 1년이라고 본다는 얘기인데 춘재 플러스 추재를 언제가 더 목질이 그러면 단단할까요? 자, 바로 추재가 되겠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봄, 여름에 자란 것은 양분이 많기 때문에 세포들은 클지 몰라도 굉장히 목질부가 약합니다만 가을, 겨울은 거의 극한 상황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따가도 아마 나올 텐데 벌목, 목재를 자르는 시기는 거의 그래서 가을 내지 겨울이 유리합니다. 겨울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 아까 심재 변재가 있었잖아요. 심재 변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심 근처 예, 수심 근처 목재는 점점 방사상의 형태로 바깥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안쪽은 이미 자라난 나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심재라 부르고 심재라 부르고 이제 바깥으로 계속 자라야 되는 이 부분을 변두리에 있다라고 해서 변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재에서 더 바깥으로 막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분이 심재에 많겠어요? 변재에 많겠어요? 당연히 변재 쪽의 양분, 즉 물이 더 많죠. 물이 더 많죠. 그래서 변재는 색이 옅어요. 색이 굉장히 옅고
함수, 물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심재는 이미 다 자랐기 때문에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좀 거무튀튀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진한 갈색이고 이미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물의 양은 상당히 좀 적다. 이러면 거의 한두 문제는 그냥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심재는 이미 성장된 것들 이렇게 됐고 함수율이 적고 강도 크다, 어두운 색이다. 변재는 이제 수액이 통로되고 양분의 저장소다라고 돼 있잖아요. 함수율이 크고 강도는 작고 색은 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구분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칠판에 제가 별도로 했던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재료는 장단점, 특징, 용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목재의 장점은 열전도율이 작습니다. 작을수록 좋은 것, 열전도율, 열관류율 그랬잖아. 그래서 보온, 추위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단점도 있어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물에 닿을수록 팽창 변형되기 쉽고 열에 약하죠. 화재가 나면 거의 다 타버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재의 성질, 중요한 부분이죠. 비중, 무게예요. 무게. 그런데 비중의 공식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나와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의 목재에 대한 그 값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재 비중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R이 절건 비중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목재의 절건 비중이 얼마일 때에 그 목재의 비중은 얼마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1.54는 목재의 진비중이다. 목재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다라고 돼 있죠. 공극을 포함하지 않은 비중을 진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54분의 R 곱하기 100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함수율을 보겠습니다. 생나무일 때 함수율은 굉장히 함수율이 높죠. 70에서 90%고 강도는 변화가 없어요. 이러다가 30%까지 강도를 떨어뜨리게 됐을 때 이름을 섬유포화점이라고 이때부터 서서히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 숫자의 반, 15%로 줄이면 기건재라 부르고 원래 강도보다 1.5배 증가, 그 다음에 함수율을 0으로 하게 되면 정건재라고 부르고 생목 강도보다 3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조재로 쓰기 위해서는 구조재 함수율을 몇 퍼센트? 15%. 가구재나 수장재로 할 때는 10% 이하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목재의 최대 강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 전단 강도 중에 목재 강도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그러면 인장 강도라고 해주셔야 되고 가장 약한 거 전단 강도라고 보셔야 돼요. 자, 섬유 방향 평행에 대한 인장 강도가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섬유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섬유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당기는 것이 인장이라고 했잖아요. 섬유 방향의 직각으로 당기는 것, 그 다음에 섬유 방향의 평행으로 당기는 것. 자, 이렇게 봤을 때 섬유 방향의 직각으로 당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벌어질까요? 섬유 방향의 직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 섬유질 사이사이가 그냥 쩍쩍쩍 갈라지면서 찢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섬유 방향에 대한 인장 강도 중에서 평행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훨씬 더 잘 견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팽창수축이 있어요. 목재도 팽창수축을 합니다. 유기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팽창수축은 변재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 심재보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물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 일반적으로 널결이 더 고등결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유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부분을 널결, 이런 결들을 많이 보셨죠? 곧게 되어 있는 것을 고든결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은 널결 같은 경우는 한번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 결대로 축소가 일어나게 돼요. 고든결은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널결은 심하면 이런 식으로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고든결은
축소가 돼도 이렇게 축소가 되죠. 훨씬 변형이 심한 것이 널결이다라고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은 지금 널결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고,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강도의 증가 감속이 거의 없다. 이 얘기는 아까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생목의 함수율이 70에서 90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30%로 줄인 것을 섬유 포화점이라고 불렀고, 반 줄었어. 이걸 기건제, 그 다음에 0% 된 것을 전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이요. 이 사이로 말린 것은 말리나 마나란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함수율의 변화가 있기는 있으나 이때는 강도 변화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말이 그겁니다. 섬유 포화점 이상. 그러니까 뭐 40%로 말리나 50%로 말리나 말리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목재 흠이 있어요. 옹이, 가지가 말려 들어간 거. 그나마 결론 얘기할게. 산옹이 괜찮아요. 그 외의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갈라지는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갈래가 갈라집니다라고 보세요. 심재에서 갈라지는 거, 변재에서 갈라지는 거, 나이테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껍질 마기가 잎이에요. 상처가 나서 나이테 모양도 기형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놓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원목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재를 얻기 위해서까지는 쉽게 많이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원하는 재료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목재의 내구성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의 내구성으로 가서 보시면은 뭐 균에 의해서 부패가 이루어지죠. 이러면 이제 내구성이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이제 발라줍니다. 발라주기도 하고 뿌려주기도 하고 담가놓기도 하고 뭐 벌목 전에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표면을 태우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표면을 태우거나 살아있을 때에 주입시키는 것은 싸고 좋지만 지속성은 별로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방부제의 종류가 이제 유성 방부제가 있습니다. 콜탈, 크레오소트, 아스팔트. 이 종류도 물어보거든요. 목재의 유성 방부제인 것은 혹은 유성 방부제가 아닌 것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콜이 석탄이죠. 석탄에서 나온 타르, 재입니다. 석탄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데 페인트 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써요. 이 콜탈을 조금 더 분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값은 싸. 그런데 똑같아요. 콜탈처럼 페인트 칠이 안 되고 냄새가 너무 세서 실내에는 못 써요. 그 다음 아스팔트 등도 쓰이긴 합니다만 페인트 칠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돼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유성 방부제였고, 자, 유성 방부제 또 하나가 페인트 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유용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유용성은 기름에 녹여서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PCP, 펜타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색깔도 없고 방부력 우수에 페인트 칠을 결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석유 등과 같은 용해제로 녹여서 쓴다. 그건 뭐냐? PCP. 단점은 비싸요. 냄새 안 나고 다 좋은데 조금은 비싸다. 방부력이 좋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수용성. 물에 녹여서 쓰는 것. 이건 종류만 기억해 두세요. 황산구리, 염화연, 플로라나트륨, 그래서 불화소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썩지 않게 하려면 건조도 시켜야 되는데 건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로 자연적으로 말리는 것 중에 공기건조, 수액을 빼는 방법, 인공건조법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목재 제품으로 가서 볼게요. 자, 목재 제품에 이제 합판이 나오는데 합판은 뜻 그대로 얇은 판을 여러 개 합쳐놓은 것을 이제 합판이라고 하는데, 얇은 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단판, 영어로
베니어라고 합니다. 단판을 만드는 방법은 로터리, 슬라이스드, 소드, 그 다음에 반 로터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로터리라는 것은 회전시키면서 깎아내는 거. 그래서 낭비가 거의 없다. 제일 많이 쓴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런 거죠. 원목을 회전시킬 때 칼을 갖다 내서 두루마리 화장지 풀리듯이 깎아내는 것. 원목의 낭비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드는 나무가 일단 깎였죠. 일단 원목이 낭비가 됐어.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로 칼을 집어넣고 칼을 밀어요. 대패질 하듯이 하는 거. 그 다음 소드 베니어는 이번에도 나무를 어느 정도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정반이라는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이번엔 톱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목재를 밀어버리는 방법이죠. 칼을 밀면 슬라이스드, 목재를 밀면서 하는 건 소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로터리이지만 목재를 반 잘라서 했으면 반 로터리. 이 중에서 원목의 낭비가 가장 적은 건 뭐다? 로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판의 제조 방법은 직각으로 교차되게 붙여야 돼요. 그래야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반드시 합판은 3매, 5매, 7매 이런 식으로 홀수겹으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합판의 특징을 보면 직교되게 붙었기 때문에 팽창 수축 방지할 수 있다. 잘 갈라지지 않고 강도차도 적다. 균일한 제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죠. 합판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집성목이라고 있는데 합판이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겹을 붙였었다면 집성목재는 단판이 조금 두껍습니다. 두껍게 해서 붙인 건데 합판과 집성목재가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집성목재가 합판과 다른 점. 집성목은 평행으로 붙였어요. 아까 합판은 직각으로 붙인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집성목은 개수의 관계가 없어요. 응력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여러 겹을 붙이고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판재가 있거든요. 플로링, 보드, 블럭,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파키트리 보드, 파키트리 패널, 파키트리 블럭 이런 것들이 다 마루 판재로 쓴다라는 건데 시험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벽천장 재료를 보겠습니다. 요건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거의 이건 단골 문제예요. 코펜하겐이라는 곳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코펜하겐 리브라고 합니다. 3에서 5cm, 10cm 정도의 긴 판으로 만든 것. 자, 이거요. 강당, 집회장, 극장 등에 사람 많이 모이는 데겠죠. 내벽 천장재에 쓴다. 가끔 얘를 바닥재로 쓴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벽천장이잖아. 아까 바닥재는 플로링 또는 파키트리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음향 조절과 장식 효과. 공부 어설프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흡음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크 아시죠? 그 와인 뚜껑 같은 거죠. 나무 껍질이에요. 콜크라는 나무 껍질을 분말로 해서 이제 만들어준 건데 단열, 그 다음에 음을 흡수할 수가 있어서 방송실이나 음악 감상실에 음을 흡수할 수 있는 판으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 부스러기를 접착제로 꽉 붙여서 만든 것이 파티클 보드예요. 거의 책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주되게 쓰는데 특징을 보면 열과 차단성이 우수하고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두께는 여러 겹 자유로이 할 수 있고요. 합판에 비해 휨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 면내 강성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칸막이 벽, 가구 등에 씁니다. 이거는 나무 조각을 썼기 때문에 칩보드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강도의 방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보드라고 해서 이제 섬유판. 보통 천장에 쓰이는 그 텍스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는데 단단하지 못한 것을 연질, 단단한 것을 경질 이렇게 부릅니다. 무게에 따라서도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연질은 가볍고 경질은 무겁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요.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목재를 벌목하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 아까 추제 쪽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목재에서 공간이 거의 없는 비중, 이것을 뭐라 하는가? 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진비중이라고 했었죠. 진비중은 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1.54로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재 방부제 중 방부력이 가장 우수하다. 여기서 우수하다라고 해서 PCP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염가 싸다라는 거죠. 아까 PCP는 비쌌어요. 그 다음 냄새가 강해서 실내 쓸 수 없는 것, 네, 콜타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좀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m인 생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말렸다. 완전히 말렸더니 줄어들었다. 수축률은 얼마냐? 제가 지금 아주 쉽게 해놨어요. 원래 상태에서 변화된 양으로 구하시면 돼요. 원래 상태가 5m, 변화된 양 4.5 이러면 안 됩니다. 5m에서 4.5로 줄었잖아요. 그게 변화량이죠. 그럼 결국은 5분의 5에서 4.5 빼니까 0.5죠. 근데 수축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답은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공극률을 구하자. 자,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극률 공식은 1-1.54분의 R. 예, 여기서 R자는 이제 빠져야 되겠고요. 오타가 났네요. 자, 그럼 0.3을 대입하니까 약 80.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인데 10cm, 10cm짜리 나무를 400kN의 힘으로 당겼더니 끊어졌다. 강도는 얼마냐? 자, 근데 뉴턴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보기에는 파스칼, 특히 메가파스칼로 나왔기 때문에 파스칼을 뉴턴으로 또는 뉴턴을 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자, 파스칼은 제곱미터분의 뉴턴이라고 하네요. 자, 400kN 그랬거든요. 일단 뉴턴으로 바꿔야죠. 400kN이니까 뉴턴으로 바꾸면 공 3개 더 붙여서 40만. 10cm, 10cm는 이제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10cm는 0.1m. 그러니까 제곱미터니까 0.1 곱하기 0.1m. 거기다 40만 뉴턴을 냈더니 4천만 파스칼이에요. 4천만 파스칼을 메가로 바꾸니까 일단 3개 없어지면 킬로파스칼 4만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다시 메가로 바꾸려면 공 3개가 또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40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요. 목재의 섬유 방향에 대한 강도 중 가장 약한 거 조심하세요. 가장 강한 거 물어볼 때도 있지만 가장 약한 거 물어볼 때도 있어. 가장 센 거 인장, 가장 약한 거 전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네, 아마 이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목재에 대한 부분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2단원 목재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단원은 3장 석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재의 기호를 잠시 살펴보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재료가 이제 석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재료 중에 하나, 이걸 이용해서 자갈 모래, 즉 골재 또는 장엄한 외관을 요하는 곳에 석재를 주되게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석재 분류로 이제 불에 의해서 형성된 화성암, 그 다음에 쌓여지게 만든 수성암, 퇴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성질, 화성암이나 수성암이 변하게 된 변성암인데, 석재에서는 이 화성암의 종류, 수성암의 종류, 변성암의 종류를 물어보면서 포함이 되는 것 또는 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구분법이라고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화성암의 대표적인 것이 화강암이 있습니다. 석재 중 압축 강도가 가장 크고 어느 재료로든 쓸 수가 있어요. 외관도 아름답고 해서 압축 강도가 크기 때문에 힘을 받는 구조재, 그 다음 외관이 아름다워서 장식재로도 씁니다. 단점은 불에 약해서 고열을 받는 곳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안산암은 이제 화강암 다음으로 많이 쓰는 석재인데
광택이 안 나요. 광택이 안 나고 화성암과는 다르게 내화성이 좀 큽니다.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수성암에는 사암, 석회암, 응회암, 전파암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성암은 거의 다 대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암은 샌드스톤이라고 해서 모래가 퇴적된 겁니다. 불에 굉장히 강하다. 기억을 해두시고 유일하게 석회암은 주성분이 뭐다라는 게 나오죠. 이유가 있습니다. 주성분이 탄산석회 CaCO3다라고 하고 시멘트의 주원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석질은 치밀한데 산에 산성에 그 다음에 기후에 불에 약한 이런 것이 석회암. 응회암은 불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이 전파암이 있는데요. 점토가 퇴적돼서 만든 건데 판이라고 돼 있죠. 얇은 판으로 떼어내서 지붕이나 벽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파암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리석이 나오죠. 무슨 암이 변질된 거, 석회암이 변질된 거, 주성분은 탄산석회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석회라고 했잖아요. 석회암이 변질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리석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색채 무늬가 있어서 장식재 중에서는 최고급재고 조각재료로도 씁니다. 침이라고 경고하기는 하지만 열과 산에 약해서 내부에만 써요. 외부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여기 있군요. 대리석은 또 하나 물갈기를 하면 고운 무늬가 생깁니다.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나오는 대리석의 문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식재 중에서는 최고급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문암, 트래버틴, 활석 등이 있는데 변성암의 또 하나인 트래버틴은 대리석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리석 대용으로도 주되겠습니다. 실내 장식재로 쓰고 다공질, 공간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질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사문암, 운모암계의 광석으로 가열을 했더니 부피가 팽창되는 공간이 많아지는 가벼운 돌이라는 뜻이에요. 경석. 가벼운 돌이 되고 흡음, 단열, 보온, 내화성 있는 돌이 뭐냐라고 출제가 되면 질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재의 조직을 보시면 저절로 금이 간 전리, 성목, 성리, 층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이거 여기 지금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만 석재의 표면을 구성하는 조직이고 석재의 외관과 성질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석리라고 하시고 층 모양으로 쌓인 것을 이제 층리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것이 아까 전리라고 그랬잖아요. 전리하고 쪼개지기 쉬운 것이 성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교적 확실한 석재는 석재 중에서 가장 압축 강도가 셌던 화강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석재 가공인데요. 자, 이제 가공 순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석재 가공 순서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울퉁불퉁한 것을 깎아내는 것, 그 다음 쇠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못인데 굉장히 큰 못이 이제 정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따듬고. 그러니까 갈수록 석재의 표면을 잘 다듬어서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순서 기억을 잘 해두란 얘기죠. 혹두기 또는 혹대기, 매다듬,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순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것이 잔다듬. 양날망치로 매끈하게 다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그림을 다 넣어놨는데 이 그림 자체로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저번 시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은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석재의 장점 중에 하나, 불에 거의 타지 않고 강도가 대다수가 크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무거워서 가공이 어려워. 그래서 비싸요. 비싸고 요즘 들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출제 단골 손님이 됐던 게 이겁니다.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의 10배에서 20배 약합니다. 압축 강도가 큰 대신 인장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네, 이건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평균적으로 2.65 정도 된다라고 돼 있고, 석재의 강도 중 가장 큰 강도는 압축 강도라고 돼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되겠고,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석회석이 변질된 거 CaCO3 탄산성캐였죠. 석회석이 변질된 대표적인 것 바로 대리석, 실내 장식재, 조각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수성암이 아닌 것. 자, 수성암에는 사암, 그 다음에 응회암, 이건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전파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성암의 종류였었죠. 자, 수성암이 아닌 것. 자, 응회암 있었고, 지금 여긴 써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써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시멘트의 원료였던 석회석 또는 석회암, 그 다음 전파암 등이 다 수성암이었죠. 안산암은 화강암 다음으로 많이 쓰는 화성암의 일종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볼까요? 네, 4번 문제 봅시다. 석질이 견고하다. 닳아 없어지는 거에 강하다. 큰 재료로 만들어진다. 결정적인 거 구조재로 쓸 수 있고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쓸 수 있는 것. 네, 화강암이었죠. 화강암이었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석재에 마감하는 방법이 다른 색과 다른 것. 아까 정다듬, 혹두기, 도드락다듬 이건 석재 가공 순서 중에 있었죠. 앞머리만 쓰겠습니다. 혹대기, 도드락다듬, 매다듬이 있었죠. 매다듬, 자, 혹대기, 매다듬, 도드락다듬. 이거 죄송합니다. 혹대기, 매다듬,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한 가공 순서와 관계가 없는 것은 버너 마감. 버너는 돌 표면을 열에 의해서 튀겨내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튀겨낸다 뭐 이런 뜻으로 되기 때문에 버너 마감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죠. 아까 제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운목에 사문암계 광석이고 가열을 하면 팽창된다. 답은 질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질석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5번 내화도가 가장 큰 석재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화강암은 아까 구조재로는 굉장히 강도가 강했지만 불에는 가장 약하다고 했었고,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내화성이 큰 석재는 안산암, 응회암, 사암 세 종류였었죠. 이게 거의 1000도 가까이 열을 받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건 4번의 응회암이 내화도가 가장 큰 석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으로 3장 석재 단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